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가만히 있는다고 하늘에서 뭐 부자를 내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부자들이 어떤 노력을 좀 했었나요? 이게 그 노력이라는 걸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 일단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잖아. 네. 그냥 뭐 그 분야에 그 사람이 1인자가 됐다. 아니면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이 흔히 말해서 통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들고 와서 제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여기 물건 사러 왔는데요. 아니면 여기가 맛집이라서 왔는데요. 이렇게 돼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자의 노력은 나 말고 김 작가 TV에서 김 작가가 한번 비슷한 관점에서 올린 게 있어. 근데 이 친구는 정말 뼈 때리는 소리를 정말 세게 해. 그냥 평소에도 뼈를 때려. 네. 지인들에게. 지인들 뼈를 딱딱 때리는 스타일이야. 근데 그 자기 방송에서 딱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그 표현이 그 부자가 되는 노력의 한 축은 그냥 그걸로 가름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본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적지 않은 부를 이뤘는데 어떻게 했는지 찾아와서 물어본 사람이 너무 많았대. 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자기가 공통점으로 하나 확인한 게 있다는 거야. 뭐였냐면 다들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김 작가 표현이야. 착각하더래요. 자기 눈에 보기에는 저건 열심히 산 게 아닌데, 자기 눈에 보기에는 저렇게 안일하게 사셨는데, 근데 와서 제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저는 이게 이상하게 뭐가 문제인지 잘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비법이 있으실 것 같아서 찾아왔다,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보기엔 노력을 안 했고 그 비법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 꽤 많다라는 논조로 얘기한 게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걸 내 업에서 뭔가 성과가 안 난 분들이라면 그냥 김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내가 노력을, 이게 상대적으로 내 깜냥에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한 게 아닌지 확인하시는, 그걸로 해보는 게 맞을 거고. 네. 실제 이제 재테크나 경제 관련해서는 이번에 KB 부자 보고서에도 한번 설문조사를 했더라고, 부자들한테. 성공적인 자산 관리, 성공적인 부의 증식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시고 뭘 해왔느냐 물어봤더니 1위가 뭐냐면 지속적인 금융 지식 습득이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앞 단어에 있는 지속적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의도 멘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 지인들, 정말 경제 재테크 채널이나 재테크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거의. 그렇죠. 뭐 진짜 저 200만 이상 유튜버들부터 저기 한 3, 40만 유튜버들까지 전부 웬만한 전문가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친해요. 이 바닥이 좁아요. 이게 뭐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들 모두 제일 답답해하는 게 있어. 댓글에 또 글이 남겼는데 너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네? 그런 거 많죠. 그걸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그분은 절대 돈을 재산 증식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경제는요, 하루 만에 180도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무책임하다는 그런 게 아니라 어제까지는 발표되지 않은 악재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이 회사 투자하면 안 된다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어제까지도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게 무슨 전문가냐. 자, 그런데 그 회사 CEO가 횡령이나 배임했던 건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럼 그 갑자기 어느 나라에서 굉장히 독특한 정책을 내놔가지고 그게 러시아에는 이런 입장이 됐고,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미국의 입장을 바꿨고, 미국의 입장이 그것 때문에 바뀌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3쿠션, 4쿠션으로 돌아오는 현상은 그 나라 발표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야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상황이 다 바뀌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뭐 국제 정세라든지 맞아. 아니면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또 우리 경험했었잖아요. 코로나 같은 그런 천재지변 같은 거. 맞아. 다 변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 이쪽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각 그 경제 지표들을 그 기관이나 그 곳에서 만드는 일을 하고 그 지표를 바탕으로 이번에 지표를 저희가 이렇게 집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 브리프한 리포트를 만드는 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기관들의 그 통계 자료와 리포트를 다 모아서 이런 채널이나 이런 데서 브리핑해주는 그러니까 평론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또 좀 나눠져.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도 평론에 좀 더 가까워. 왜냐하면 애널이라는 게 분석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IMF나 월드뱅크나 OECD나 아니면 뭐 그 기타 그 각 국가의 통계청이나 여기에서 발표가 있거나 발표 인접할 즈음에 대충 이번에는 이렇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걸 보고 나서 자기의 논평과 애널 즉 분석과 이걸 바꾸는 거야. 본인이 그 생산자 역할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분석할 때는 수많은 변수를 봐야 되는데 그걸 직접 다 생산하고 있으면 분석할 시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무가 분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통계 기관에 종사하는 경제학 박사나 전문가들, 책임급 연구원들이 그거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쪽이 있고 그럼 그쪽에서는 그 파트 하나하나는 굉장히 딥하게 알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취합해서 그래서 so what? 뭔데? 라고 하는 걸 하는 영역이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유튜브에서 주로 마주치는 분들은 그래서 다 취합해서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통계 지표가 발표됐는데 한 달 전하고 상황이 달라졌어? 말을 바꾸는 거야. 자, 그래서 꼭 무슨 전쟁이나 사단이나 횡령, 배임 이런 게 아니더라도 통계치가 달라지면 그것 때문에 입장을 바꿔야 되는 거야. 전문가라는 건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인데 근거 자료가 바뀌었으니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들이 금융지식 습득이라고 하지 않고 지속적인 금융지식 습득이라고 한 건 계속 돈의 포트를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2달 전에 삼성전자 좋다고 했는데 2달 만에 다들 말 바꿨어. 야, 나도 좀 빼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얘기했어? 사놓고 한 1년, 2년 쭉 기다려봐야지. 이거는 그렇게 올바른 건 아닙니다. 물론 그거 전망할 때 1, 2년은 좋게 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 대전제가 그 사이에 바뀌어버리면 그 사람 중간에 나와서 그때 그런 통계를 기반으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1, 2년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AI 버블론은 아니지만 버블론에 준하는 미국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버려서 저는 이제는 하면서 얘기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런 상황에서는 2년 정도는 충분히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가 그 상황이 바뀌니까 말을 바뀐 거를 알아야 포트를 바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금융 지식은 다 휘발성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계속 들으면서 상황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6개월 전에 알고 있던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난 계속 들고 있어. 그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상황들이 다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게 중요하고요. 그럼 두 번째가 있어요. 위험 관리를 위한 분산 투자.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자들은 부자가 됐으니 이제는 공격적인 투자 안 하고 분산 투자를 하면서 보수적인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 한 방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부자가 못 돼요. 인생은 한 방이 아니에요.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뭐 하나 투자 잘해서 이걸로 내가 팔자 핀다. 뭐 하나 내가 확실히 물어서 이걸로 된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산 투자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하느냐?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전에도 적어도 내 소득의 원천이 3종류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임대소득, 근로소득, 아니면 또 기타 사업소득. 사업소득이든 아니면
그 금융소득 뭐이든 그럼 부동산으로 임대소득 조그만 거 오피스텔 뭐 월세 받는 게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이라는 건 ETF를 비롯해서 정기 예적금 이런 것도 있고 뭐 배당소득 같은 것도 그렇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직접 사업하거나 근로자면 근로소득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분할화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분산 투자를 해놨는데 부자가 되니까 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지 뭔가 하나 왕건이 탁 물어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분산 투자한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비중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최근에 신규 부자가 됐던 유일하게 몰빵에서 부자 된 유일한 경로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코인. 그거 말고는 전부 몰빵에서 부자 된 사람들은 없어요. 제 주변에 아무리 저는 이 KB 부자 보고서뿐만 아니라 각 그 증권사 지점에 제 학교 후배들 아니면 방송하다가 알게 됐던 아주 친한 동생들이 PB로 매니저로 잔뜩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가끔 당연히 고객 정보니까 누군지는 얘기 안 하죠. 근데 형님 제가 관리하는 고객 중에요. 이번에 이런 분이 계신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래요 하면서 스터디들을 저희가 내놓고 케이스를 많이 공유를 해요. 그래야 저도 그런 임상 경험이 없는 저도 도움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야 정말 철두철미하게 분산 투자하지 몰빵 절대 안 한다. 그리고 금융 자산에 있어서도 내가 금융 자산에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이 KB 부자 보고서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절반 가까이가 현금오와 예적금이에요. 절반 이상이요. 절반 정도가 절반 조금 안 되거나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샀는데 그게 내가 잘못된 투자일 수 있잖아. 그럼 포트를 바꿔야지. 그렇죠. 근데 포트를 바꾸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손절하고 나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켜봐도 될 것 같아. 괜히 손대지 말고. 그럼 그건 놔두고 근데 지금 당장 돈 벌 건 따르게 생겼어. 그럼 거기에 포트를 다시 짜야지. 플랜 B로.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시드를 절반 가지고 있는 거야. 정기 예적금이나 현금으로. 그래서 그 포트를 짜고 아니면 하다못해 기존 포트가 무너지면 물이라도 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용도로라도 현금, 예적금 포함 한 절반 가량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언제든지 액션 할 수 있죠. 그럼. 그래서 이것도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분산의 하나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산 투자에 대한 금과 억조와 같은 생각들, 뭔가 확신이 있어서 함부로 덤비지 않는다. 항상 사업을 할 때도 내가 확신한다. 내가 이건 다 고민해 봤는데 아무 문제 없다가 본인 깜냥에 문제가 없는 게 많고요. 투자할 때도 내가 다 확인해 봤는 얘가 내 깜냥에 그럴 때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틀릴 때가 있다라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저도 경제 공부는 저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냥 한 분야에서 시장 참여자로서 시장을 바라보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그냥 소상공인들 아니면 중소중견기업 사장님들이 있어. 재벌 그러면 그냥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치부하지만 재벌 회장님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 통찰력을 놀랍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 그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서포트를 하면서 공부를 시켰을 거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갖다 붙였을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 그냥 아빠 잘 만나서 재벌 회장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싶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 그게 또 그 경영자 또 수업이 있잖아요. 있지. 물론 개차반인 사람도 있어.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분은 뭐 굉장하네. 나도 탐복할 만한 함부로 내가 이분 앞에서 아는 척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경지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재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식당 사장님도 계셨고 커피숍 사장님도 계시고 그냥 월급쟁이인데 내가 재테크 공부를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서 통달한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시장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 구비야. 그 정도 경지까지를 희망하는 사람이 생긴 거야. 이미. 내가 시장의 통찰력을 원한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식은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네. 그 정도 반열이고 네가 나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수준까지 있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증권사 지점의 직원들 중에선 대표적으로 도곡 지점에
기피 대상 1호가 있어. 누가 할아버님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PB한테 나야. 그 말이야. 그 이번에 SK 하이닉스. 그 어떻게 봐? 이렇게만 얘기해. 근데 이분이 이분 오히려 다들 그 네이버에 프로필 넣어봤다니까. 그분은 돈이 많다 보니 한 증권사의 지점에만 계좌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군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 군데 증권사의 서비스를 다 받고 있다고. 그런데 그 PB들 마침 그분이 도곡 지점에 웬만한 그 증권사 PB들은 그 사람 다 아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두 PB가 내가 아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형님, 그분이 이번에 저한테 왔어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싫어했대? 이분은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그분이 모멸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낀다는 거야. 아니, 지금 그 얘기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말문이 막힌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고객이니까 고객에게 내가 그래도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강박으로 뭔가 되지도 않는 설명 막 하면 그분이 다시 그걸 또 깨부시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점잖대. 딱 전화 다 하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오늘 얘기는 내가 길어졌네. 미안해요. 시간 많이 뺏은 것 같아서. 도움 많이 받았어 하고 끊지만 자기 도움 중에 하나도 없다는 거야. 오히려 그 사람한테 배웠다는 거지.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도 꽤 있어. 내가 우연히 도곡 지점에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그분 하면서 유명해져서 알게 된 건데 다른 지점에 없겠어? 압구정 지점에 없고 그렇죠. 송파에는 없겠어? 다 있겠지. 그래서 그 정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는 거야. 한 분야의 전문가인데 경제적으로 그 정도 안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내가 우리 학과에 몇몇 겸임 교수를 모셔왔어. 대표적으로 이장원 세무사. 이장원 세무사를 우리 학교에 겸임 교수로 모셔왔는데 이장원 세무사님이 허락해 주셨어. 이분은 절세 전략,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한 투자와 또 절세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선 이건 확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각종 신규 투자로 테마 잡힌 거를 투자만 볼 게 아니라 투자는 투자 제도로 하고 그 다음에 돈 생기면 절세 전략은 절세 전략대로 나중에 짜려고 하면 이게 아귀가 안 맞아서 무리수를 두게 돼. 그럼 잘치 잘못하면 탈세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머릿속에 약간 여기서 소출이 생기면 합법적인 수준의 절세를 말하는 겁니다. 무리한 절세를 하면 이것도 또 탈세가 돼요.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법에서 용인하는 수준과 이거는 그냥 법에서 허용되는 구절들을 이용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상속 중에도 마찬가지고. 절세와 탈세는 엄연히 달라. 맞아. 그건 절세도 왜 하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월급쟁이들 소득공제 다 왜 받는 거야? 자, 하여튼 그래서 챙겨받을 수 있는 절세들을 잘 챙기는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루트를 이제 미리 깔고 가야 이게 잘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을 또 모셔왔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할 때 무서운 소리 너무 많이 듣잖아. 근데 그걸 또 현장에서 직접 조합장을 해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요 사실 어떤 거냐면 그거는 학자들이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 법규 바꾸는 거에 참여했던 학자다 뭐 해도 몰라. 그래서 조합장 하시고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에서 오랫동안 역임해서 나쁜 짓 안 하시고 진짜 조합장으로 재임을 하셨는데 한 번도 소송을 안 당했던 거의 유일한 분이. 현장 지식이 엄청 빠삭하시겠네요. 그렇지. 게다가 도덕적인 것까지. 그렇게 확인되셨던 분도 또 겸임 교수를 우리 학교에 모셔왔어. 그러니 이게 내가 조합원으로서 한 바퀴 벌써 굴려서 아파트를 받았던 그 경험을 미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이게 통찰을 얻어가는 방법이거든. 이론이 아닌 현장까지 겸비했었을 때 통찰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통찰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부자들이 벌써 대한민국에 꽤 많아. 근데 우리 학과도 그래서 이 세 번째 통찰력을 좀 들여보려고 애를 한다. 그리고 항상 투자를 할 때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의 견해를 달리 보는 사람도 일부러 뽑아. 우리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세종대학교의 부동산 관련한 학과는 조금 한쪽 프레임을 가진 학자분들이 꽤 많아. 난 그분들의 견해도 인정을 해. 그리고 내가 배운 점도 많고. 근데 그러면 시장을 균형감 있게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한 축에 그 세종대학교랑 비슷한 학자분이 또 많은 곳이 가천대학교에도 또 꽤 계셔. 그때 그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한 분은 내가 사사받은 것도 있고 이거는 규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 규제는 잘 이해를 못했다 했더니 따로 식사 내가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선배라서 또 사주시면서 하나씩 다 가르쳐 주신 분도 계신데 인정은 해. 하지만 시장이 그쪽으로만 다 작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과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학과에 시각을 가진 교수들도 좀 넣어놨지. 그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데 꾸준한 투자 습관이야. 장 좋았을 때 증시 쳐다봤다가 장 안 좋으면 안 쳐다보고 하면 늘질 않아요. 이게 스포츠 러닝하고 비슷해.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늘어. 그렇죠.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거야. 이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어. 물론 다른 사람의 투자 원칙을 들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도 있지만 나의 투자 원칙을 수립하고 왜냐하면 내 경제적인 상황과 재무 상황이 다르니까 그걸 기반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판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했고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부자 아닌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산 관리 팁들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아니신데 저처럼 되시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면서 팁을 전하는 게 있어. 부자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것들. 그렇지. 네. 아까는 본인들이 지금 더 배양하고 싶다는 것들이고 그것도 일부 팁이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아직 부자도 안 됐을 땐 조금 더 다른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